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라쿠스 형제 개혁 부분을 할게요. 교재 272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 부분은 그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실시했던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자, 신은 부유층이 출연됐고, 에키테스 같은, 그 다음에, 라티푼디움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당시 많은 토지들이 항폐화됐죠. 그 다음에 자유농민의 몰락. 그래서 이제, 시민군이 약화되고, 이거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이제 많은 빈민들이 도시에 올라오면서 프롤레타리아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는 그 당시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가지고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장보균을 재건하고 사회 안정을 깨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무산화된 농민들을 다시 유산 농민층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이제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크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하죠.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형 개혁과 그 다음에 이제 아우였던 가이우스 그 개혁,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티베리우스의 개혁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니키니우스법의 제한을 넘어가지고 불법으로 정유한 공유지를 몰수하고 이걸 다시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려는 농진법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니키니우스법은 어떤 법이죠? 이거는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지 같은 걸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 상한선을 506개 돈으로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명의로 이제 임차할 수 있지만, 그 일가족 전체가 1,006개 돈에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공유지의 임차권은 상속할 수 있지만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등등. 공유지를 이렇게 제한하거나 불법적으로 뺏은 공유지들 다시 나눠주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공유지를 많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공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원로원 계층이나 대지주들의 반발에 부닥치죠. 그래갖고 그 당시 호민간 선거일 때 개혁파와 반개혁파 간의 유혈충도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티베리우스와 그 지지자들 한 300명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비참한 이제 만료를 걷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가이우스죠. 동생이었다. 그래서 이 가이우스는 이제 호민간에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티베리우스 형과 달리 가이우스는 좀 전략적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개혁의 대상이 큰 두 개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키테스하고 그 다음에 노비데스죠. 근데 이제 이들을 한꺼번에 잡지 않고 먼저 뭘 잡냐면 노비데스 계층을 잡아요. 그 에키테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간의 연합을 갈라놓고 노비데스를 대상으로 이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갖고 자기 편을 또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지지 세력을 규합을 한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 가난한 시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을 판매하고 카르타고 영토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무산 시민을 이주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 판매한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싸게 판매하는 거야. 싸게.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려면 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화정 말기에 들어가면 값싼 곡물이 유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장 가격보다, 그러니까 값싼 곡물이 유입됐으면 굳이 더 싸게 팔 필요 없는데 왜 그런 정책들을 펼쳤냐.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추세고, BC 2세기 때 그 말해 보면
2세기 때 이제 전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활동에서 경기가 부흥했는데 2세기 중반 이제 후반때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가뭄이 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불황, 신민사업 중단,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해갖고 곡물가가 일시적으로 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호황이었다가 한 1, 2년 정도는 불황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싸게 곡물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르타고 영토에 새로운 식민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신도시를 이제 건설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산 시민들 이주하죠. 그들에게 또 뭘 주죠? 땅을 제공해주죠. 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이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키테스 계층들은 이제 또 아까 이제 노비데스 계층과 분리해가지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또 주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별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신분의 표지를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들을 어디에 많이 참여시키냐면 부족회에 많이 참여시켜요. 그래서 부족회의 권한을 또 강화시키고 상대적 원료는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징세 특권, 예, 그 다음에 속주 법전 배심원 자격들을 부여하죠. 이건 원래는 이거 노비데스 계층들이 받았던 건데 이것을 다시 에키테스 계층들이 이제 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속주와 이제 총독이 고위 정무관을 지낸 자 자동으로 임명을 했던 건데 예전에는 그것을 그렇지 않고 이제 징세 특권과 속주 법전 배심원 자격을 누구한테 줬다? 에키테스한테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밑에는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노비데스 계층들이 주로 이제 속주 총독이나 정무 공무원을 지낼 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줬던 것을 그 뭐냐면 이것을 이제는 에키테스 계층에게 줬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원 계층에 불만을 야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잘못됐는데 속주 총독가로 곤치세요. 거기 오타인데 속주 총독가 원료 그 고위 정무관 이렇게 이제 곤치면 이제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토지 법안을 이제 뭐냐면 부족의 그 새로운 토지 법안을 그 당시 이제 부족회에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평민회에. 그래서 토지 분할위원회 사법권을 이제 부여하는 등 강력화했는데 요때 이제 새로운 토지 법안은 어떤 것이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동맹국, 그러니까 이탈리아 동맹국에 있는 점유지 있죠. 이 점유지를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동맹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도시국가가 로마하고 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땅을 노마시아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를 다시 받아서 뭐죠? 일반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가이우스가 이제 티베리우스 에키테스와 가나안 시민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지휘 기반을 삼아서 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탈리아 동맹시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계기로 이 지지 세력들이 분열이 돼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탈리아 그 동맹시들이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죠? 로마한테 공유주로 갖다 바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동맹 관계가 아니죠.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한테 갖다 바쳤던 이탈리아 동맹시의 그 땅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환원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에키테스 계층이나 노비데스 계층들이 어떻게 돼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키테스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해서 돌아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시민권이 점점 많아지면 지금도 그렇지만 교원 자격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노마 시민권이 많아지면 기존의 빈민들도 나름대로 내가 노마 시민이라고 생각해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또 빈민들도 반발하고 자 이렇게 지지 세력들이 이제 분열되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이걸 노려서 반대파들이 공격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원로원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정관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개혁파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그 자살하고 말죠.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강물에 던져져갖고 이제 시체가 이제 썩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개혁과 가이우스 개혁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실패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명문가 출신이지만 그 개혁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없는 사람들 이제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반대파 때문에 공격을 받고 실패했다라고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형제의 개혁 결과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그 당시 별쪽 세력이 지배하는 원로원 반대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력이 두 개로 나눠지죠. 별쪽파하고 민중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별쪽파는 주로 누구의 뭐였어요? 종전에 노비레스 계층들 또는 에키테스 일부 계층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민중파들은 일반 빈민들 대상으로 했던 정치가들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민중파에서 다 평민 세력이 아니에요. 마리우스전 평민 출신이 있지만 상당수 시저처럼 명문가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 명문 집안 출신 자 중에 기존의 세력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중들을 성동해갖고 뭐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기득권이 있을 때는 아웃사이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중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혼란한 가운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원로원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 정치가들이죠. 그래서 1차 3도 정치, 2차 3도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92페이지 14번 문제 볼까요? 자,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배경과 목적을 각각 서술해보고 비추친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개혁 실패 후 이탈리아 국내에 일어난 반란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이 된 티베리우스 크라쿠스는 농지법을 제정했죠. 자, 이 농지법의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라티푼디의 유행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농지법의 내용은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니키누법을 제한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정한 공유지를 몰수하고 무사한 시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물법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그 당시 시장가격보다 싸게 곡물을 판매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라티푼디의 유행, 자연독립층의 몰락, 사회분한 조성 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목적은 사회분한을 일소하고 예전의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연농민들을 육성해서 중장 보병층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고, 자, 반란들은 이제 동맹국 전쟁, 동맹신 전쟁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부가 설명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는 걸로 했는데 개혁을, 근데 그게 반발해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또 반발해갖고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죠? 동맹시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쿠스 반란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을 이제 볼게요. 예, 아우구스투스 개혁.
자,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요때 그 제정 시대 때 이제 기준을 봐야 돼요. 자, 제정 시대는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원수정이 있어요. 원수정. 예. 그래서 원수정은 여기는 그 원수정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수정 디오클라티우스까지 원수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수정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뭐냐면 열었죠. BC 27세기 때 프리케스 제도가 하는데 이 원수정은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이것은 공화국 체제야. 그렇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제정이죠. 그래서 이제 제1의 시민 이것을 원수정 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 원수정 안에는 오연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연제는 노말 평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수정에서 다시 전제군주제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가두기 시기가 뭐냐면 군인항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항제가 됐던 시기인데 그래서 대개 이제 50년 동안 그 당시 항제가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시대가 이제 혼란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혼란한 시대를 마무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클라니우스 황제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황제인데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도미네제 전제군주제로 넘어가요. 자, 이때 전제군주제라는 것은 공화국의 형식적 틀을 이제 벗어나서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고 결국에는 서노마가 이제 오도 아케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노마의 제정을 이제 보면 이 노마의 제정은 크게 이제 대팽창과 무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팽창을 통해서 이런 시민 활동을 통해서 뭐죠?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력을 강화시키고 다시 대팽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대팽창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인적 자원은 어디에서 확보하는 거죠? 시민권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배민들에게 시민권을 줘서 그들을 뭐냐면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서 병력을 삼아서 이제 다른 데 침략하고 이런 데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런 순환 구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연제를 이제 계기로 해갖고 대팽창이 중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입이 안 들어오죠. 수입이 안 들어오면 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지할 수 없죠. 그러면서 재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자,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재정을 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저 양자인데 시저에 이제 엄밀한 조카예요. 조카인데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한번 싸웠죠. 그게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에요. 그러면 악티움 해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둘 수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헬레니즘 제국의 폐막. 그러니까 여기서 헬레니즘 제국의 폐막은 뭘 의미할까요? 문화적인 헬레니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하고 정복 사업을 하고 그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여러 제국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제국이 어디였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포툴로마이오스 왕조였죠. 자, 그래서 이 포툴로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망하면서 헬레니즘 왕국들이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중해 세계가 로마의 세력권 안에 완전히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서부 지중해와 동부 지중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서부 지중해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동부 지중해는 이제 세라우쿠스 전쟁이라든지 제3차에 거쳐서 마케도니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포툴로마이오스와 아티움 해전을 통해서 뭐냐면 여기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부 지중해 세계를 이제 통합을 해서 지중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로마의 호수가 돼버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노만의 공화제를 정통을 고수하는 공화파, 그러니까 원로원 세력들이죠. 이 원로원 세력들이 후퇴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의미 꼭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제 원수정이라고 이제 이 원수정은 원래는 프리케스라고 하죠. 프리케스. 예, 그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원수정은 그 원료원의 수장이면서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료원 명단에 제일 먼저 올라온 이름이 항제예요. 그래서 엄민이 형식적으로 말하면 항제 또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원료원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항제가 아니라 뭐냐면 공화정을 이끄는 지도자다. 원료는 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수를 칠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운영은 재정이에요. 그럼 왜 겉으로만 계속 공화정 운영했냐? 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전 지도자가 누구였죠? 시저였죠. 근데 시저가 노골적으로 이제 재정을 하려니까 항제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반발을 받아갖고 공화파에서 암살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료원 세력들 반발, 공화파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료원은 황제에게 군대 지휘권, 속주 관리 통제권,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종호원자라는 종칭을 선사하는데 요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의미냐? 황제라는 의미야. 이제 이거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또 뜻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이 아우구스투스는 일반 명사를 사용해서 황제라는 의미도 이제 사용하게 되죠. 황제라는 의미도. 그 외에도 이제 황제라고 쓰이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시저 있죠, 시저. 시저도 원래 사람 이름이죠. 근데 후대 황제들이 시저라는 것들 또 별칭으로서 황제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독일에 가면 카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짜르다는 의미로 바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황제라는 임페리언이라는 황제가 있죠. 킹보다 더 높은 거. 그 임페리언의 라틴어가 뭐냐면 임페라트룸이에요. 임페라트룸이라는 거는 원래 개선 장군들에게 붙여진 칭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저 이후에 한 사람이 그 칭호를 계속 독점함으로써 무슨 의미가 변화되냐면 황제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런 칭호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뭐냐면 정의대 장군이란 말 있잖아요. 예, 정의대 장군은 그 나라 해이안 시대 때 주로 누굴 토벌하기 위해서 부여한 명칭이에요. 에미시. 예, 저쪽 그 일본의 동북 지역에 에미시라는 종족도 있었는데 이들 토벌하기 위해서 정의대 장군의 명칭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동쪽을 오랑캐를 토벌한다. 근데 이제 이게 세이타이 쇼군이라는 의미인데 일본말로 세이타이 쇼군이 나중에 막부가 장군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명칭을 독점해서 쇼군, 최고의 수장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거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카이사의 독재적 지배가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공화정 체제를 살리면서 군대 명령권을 비롯하여 집정관, 호민관의 직권을 가지면서 단독 지배를 확보하는 지배 체제를 선택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제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 독재를 하는 제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개혁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그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개혁은 군대 개혁하고 그 다음에 재정 개혁이에요. 재정 개혁 2단원의 속주 개혁도 같이 있는데 군대가 왜 중요하냐? 자, 원수정의 권력 기반은 어디에서 나오죠? 모태똥 유명한 말이 났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원수정의 권력은 무력에서 나오는 거야. 무력. 그러니까 이런 통수권을 전군대의 통수권을 뭐냐면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황제가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무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나오죠? 돈에서 나오죠. 돈. 그러면 재정 또한 어떻게 황제가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돈과 군대를 장악을 해야지만 자신의 권력 기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우구스트 개혁의 주요 초점은 군제 개혁, 그다음에 속주 개혁을 통해서 또 재정 개혁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황제들도 그 패턴이 계속 이어가요. 군대를 장악하고 어떻게 하는 재정을 장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군대 개혁 보죠. 군대 개혁. 자, 군대 개혁은 군 통섭권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가 마리우스의 지원병제를 계승해서 그 군사 자금에 이제 사제를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진병제 폐지시켜. 완전히 뭘로 이제 바뀌는 거야? 모병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원병제도.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어떻게 개편하냐면 세 개로 개편한 친위대. 자, 친위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제 신변부대야. 그래서 특별대우를 받고 이탈리아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야전군대야. 야전군대는 그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야전사단이라고 이제 하죠. 야전부대들. 그래서 실제로 전투하는 부대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제국 변경에 이제 배치시키면서 이탈리아인도 구성이 되는데, 되게 25개 군단으로 조직돼 있어요. 25개 군단으로. 근데 이제 이 야전군대들은 장기적으로 어디에 주둔하죠?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죠? 물론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군단도 있지만 해외 주도 이제 그 군단이 주둔돼 있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둔하다 보니까 거기 주둔지가 뭘로 바뀌겠어요? 나중에 도시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이제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은 예전에 누가 주둔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의 군단들이 주둔했다고 보시는데 원래는 군사 도시들이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주둔하다 보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이탈리아 반도 내로.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자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속주민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그 자식도 세습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군인이 되죠. 그러면 두 세대 계속 지내면 이게 이제 피가 섞이잖아. 섞이면 이제는 이탈리아 군인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속주인 안에. 그래서 원래는 이탈리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속주 출신으로 채워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조군은 뭐냐면 속주민으로 구성이 됐고 야전군을 지휘해요. 그래서 정규군의 그 야전군단에 맞먹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제대 후에 로마 시민권이 부여돼요. 비슷하죠. 지금 미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몇 년 있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면 뭐예요? 군대에서 미국 시민권이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위대와 야전군대와 보조군들이 다 점점 이제 이민족들로 다 채워나가. 그러니까 노마인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이주민들, 속주민들로 구성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북방의 게르만족들이죠. 예, 그래서 게르만족들 일부가 남하하면서, 그러니까 혼족들이 이제 공격할 때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부터 조금씩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에 들어가요? 게르만들이 그 로마 군대에 들어가.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때 초창기 때는 로마 군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수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져. 심지어는 부족별로 이제 와가지고 계약을 맺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수가 들어올 때는 이 게르만인들이 노마인데 했거든요. 노마에서 이제 기하를 해가지고. 근데 군단별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부족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마로 다 정착되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죠? 게르만 쪽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노마에서 배웠던 전투 기술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전파해줘요? 게르만족들이 전파해주죠.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원래는 노마군과 싸우면 맨날 패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등치는 커요. 지금도 그렇잖아. 게르만족들이 되게 크잖아요. 키가 180 넘고 보통. 그래서 등치로 밀고 넘어와서 막 도쿄 내려찍고 공격하고 전략 전술도 없거든요. 그러면 라틴족들은 저희 키가 뭐야? 좀 작죠? 작아요. 165 정도 돼, 그 당시에. 그러면 내치면 도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방패 막아서, 뭐죠? 목을 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들이 어느 정도 전략전술을 알게 되니까,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저희 거기다가, 나중에 로마 제정 후기에 들어가면, 게르만족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게르만족들을 막는 로마 병사들은 다 누구예요? 게르만족들이야. 그러니까 게르만과 게르만끼리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476년에 오도 아케도도 누구죠? 게르만 용병 대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군대 개혁을 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일단은 농촌의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왜? 이탈리아 자연농민 병역의무가 법제로 폐기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공약을 내걸 때 그 군대를 그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때는 그 26개월이었어. 26개월인데 지금은 한
18개월인가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20개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때부터 24개월로 막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를 걸고 이제 군대를 지원했는데 26개월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2년 2개월 하고 왔는데 좀 억울하긴 억울하더라고. 좀 그 1년 뒤에 24개월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게 되게 민감해 이게. 이게 군대 가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게 충성을 확보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이건 이제 이런 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위해서 군인 군고를 실시했다. 그래서 상속세와 이제 지세를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군인 군고를 이제 실시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그 뭐냐면 상속세 거래세를 토대로 군인 군고를 실행을 해서 그 태역병들에게 이런 퇴직금 있죠?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당시 퇴직금은 이제 뭘 주는 거죠? 토지를 주는 거, 토지. 토지를 사서 이제 지급하는 건데 오늘날 말하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군인연금하고 비슷하세요. 군인연금. 예. 그래서 지금 군인연금 적자가 되게 많잖아요.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군인연금은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전에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을 개혁했거든. 근데 군인연금 개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군인연금을 개혁을 하면 만약에 불만 있으면 어떻게 군대가 들고 일어나거든.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야. 정치권에서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초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군단병을 구성했지만, 이 군단병들이 이제 이동 대신 상시 주둔하며 속주 출신으로 구성됐고, 친위대 이탈리아 출신들을 구성했지만, 이것도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굴로? 속주민들, 특히 게르만족들로 이제 채워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주 통치를 볼게요. 자, 이 속주 통치는 뒤에 있는 재정 정책하고 이제 연관돼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 속주라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가 아니 이탈리아 반도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직접 통치하는 곳이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식민 통치하는 곳이에요. 식민 통치. 자, 그래서 속주 같은 경우에는 황제와 원로원이 같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는데 되게 이제 위험하거나 돈이 많은 지역, 잘 사는 지역을 황제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이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이나 이런 거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되게 이제 원로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속주들은 되게 어디 지역이냐면 저 시칠리아 같은 데 있죠. 시칠리아.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은 뭐 저쪽 아시아 지역이나 이집트 이런 지역들이야. 특히 황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야? 이집트지, 이집트. 이집트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예전에 정통이 있어갖고 그 이집트는 예전에 누가 통치했죠? 파라오가 통치했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파라오 것이고 모든 재산이 뭐예요? 파라오 것이죠. 물론 간념상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자기 친위세력을 이제 파견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 그래서 이제 거둔 그 재정들은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그 뭐냐면 원로원에 이제 통치했던 재정들은 후대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거는 이제 국가 재정에 들어가요. 국가 재정.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총톡.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파견해 갖고 다스린 지역의 세금들은 필스코스라는 곳인 황제 재정에 들어가.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그 어디가 통치에 따라서 그 세금이 이게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속주 통치 방법은 뭐냐면 총독을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 총독을 이제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황제가 이제 파견해갖고 했고 행정 밑에 있는 행정은 속주 출신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상층의 속주 시민들에게 뭘 줬죠?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도 시민권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로마에 가갖고 로마의 집정관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황제까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해를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층부들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면서 이들을 반란을 이제 못하도록 분열을 이제 잠재우도록 하는 것들 정책을 펼쳤다. 그 다음에 그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그 도시를 세워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식 도시들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지만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옮겨놓아서 이 속주민들에게 노마의 도시 문화를 항해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노마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복종을 이끌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정책들을 했고, 그 다음에 노마가 효율적으로 통치하게 도를 건설하고, 상비군을 주둔하고, 합배도 통일하고, 그 다음 노마신 숭배 정책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노마신을 숭배했다고 해서 속주민들의 노마신을 강요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노마는 상당히 포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속주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을 존중해주죠.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도 또 노마에서 받아들이고,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독교요, 기독교.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정을 보죠. 자, 재정은 아까 이제 속주 통치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원료원 직할지하고 이제 총독 직할지,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곳이 있는데, 자, 원료원 이제 직할지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요. 국가재정으로. 그 다음에 속주에서 이제 황제가 직접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 황제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황제.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재정을 바구니에 있다고 해서 바구니에 그 금을 올려놨다고 해서 피스쿠스라고 하거든요. 바구니를 여기 라틴어로. 그래서 피스쿠스라고 하는데 이 황제 재정에 들어가서 이제 했다. 근데 이 문제는 국가 재정과 황제 재정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황제 재정이 많아요. 개인 재산이. 그래서 이제 그 황제 재정이 되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럼 황제가 그 많은 재산들 자기 혼자 다 썼을까요? 아니죠.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어. 아무리 자기가 이걸 돈을 풀이고 다녀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황제들은 이제 주로 이걸 뭘로 이용하냐? 주로 이제 뭐냐면 군인들 월급을 주거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토목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제 재정이라도 뭘 재정이라 보시면 되죠? 국가 재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국가 재정. 근데 다만 누가 그걸 관할권을 갖고 있어? 황제가 관할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판공비? 그러니까 판공비는 이제 교장이나 교감이나 뭐 높은 장관들에게 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개인 돈은 아니죠.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그래서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장악해서 군대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징세청부 제도를 개선했어요. 이 징세청부는 어떤 제도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제 노마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복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노마가 관리를 직접 파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걷어와라. 그 맡기면 1,000만 원 걷어오면 900만 원 자기가 갖고 100만 원을 떼주는 거야. 용역을 주는 거죠. 아웃소싱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아. 그래서 원래 징세청부업은 이제 초창기 때는 누가 했어요? 저 원료원 계층대 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갖고 에키테스 제청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원래 걷는 것보다 수수가 더 뛰고 그러니까 개선해도 안 되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고 뭐죠? 국가가 직접 뭐냐면 걷는 제도 바뀌게 돼요. 관리를 파견해서. 그 다음에 징세를 거두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됐어?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두세나 토지세도 부과하고, 그 다음 판매세, 뭐 상속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걷어. 근데 이제 그 노마 시민들에게 걷는 세금이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판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있고, 그 다음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노예해방세가 있어요. 노예해방사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보면 그 미국의 자치령이 있죠. 10개의 자치령이 있거든요. 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희 푸에르토리코나 자치령인데, 거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지만 얘네들에게는 뭘 안 걷냐면 개인 소득세는 안 걷어. 그 대신 이제 복지 혜택이 좀 적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걷는 게 달라요. 노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 칼리칼라 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라든지 뭐 노예방세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칼라칼라 왕제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노마 시민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줬버린 거죠.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예. 자, 그 다음에 독신남녀 이제 출산 장려책. 그래갖고 이 정책들을 왜 했냐? 자, 그 당시에는 결혼을 별로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그 당시 노총각 노처녀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딸이 있거든요. 딸이 이 사람이 좀 바람둥이에요. 그래갖고 공공장소에서 막 남자하고 막 애정행각도 벌이고 그래서 유배도 당하고 그랬어요. 딸이 그러니까 딸 유배시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속주에서 그 여자 노예들이 많이 오니까 뭐 얘들하고 짝짝꿍 해갖고 놀고 학락을 즐기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얘를 못 낳게 되는 거지. 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 장려책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뭐 어느 정도 하면 돈도 세금도 부과해 버리고 결혼 안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결혼을 유도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외정을 보죠. 외정은 이제 보면 그 노마의 평화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다뉴브강하고 엘베강을 이제 노마의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지역을 정복을 하려고 그 당시 그 아르미니우스가 있어요.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르미누스가 아니라 가가 아니라 의로 곤치세요. 예, 거기 조사가 틀렸는데 자 아르미누스가 노마의 세계 군단을 이끌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지역을 공격을 하죠. 엘베강에 진출해갖고 이제 독일 지역을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했는데 이때 토이토프루크 숲 전투에서 그 당시 그 게르만족들이 깨지게 돼요. 그 당시에 그 노마는 주특기가 뭐냐면 평원전이었거든요. 평원전 넓은 평원에 그 뭐냐면 기병이나 장창병 입고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이걸 되게 능숙하게 했는데 그 게르만들이 어디로 유도했냐면 숲으로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숲은 막 빼곡하게 나무 쳐져 있으니까 올라 있으니까 모르죠. 숲이 있으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긴 또 길이 험해. 근데 게르만족들은 길을 알고 있잖아. 거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유인해갖고 이제 한참 유인해서 거기를 포위해갖고 뭐죠?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아르미니우스의 그 세계 군단이 전멸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단이 25개 군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중에 세계 군단이면 거의 뭐 10몇 %가 뭐야 전멸했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잠도 못 이루고 아르미누스연 내 군단을 왜 어디에서 로마 군단을 어디에서 팔아먹었냐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아르미누스는 그때 또 전사해버리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거기서 이 강 확보 엘베강 쪽에 국경선 확보하는 걸 결국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 단 좀 나가서 나일강에서 다뉴브강 쪽으로 했고 국경선이 전착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보면 문해가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틴 문화의 황금 시대라고 이제 보고 있고 로마 거리가 정비됐고 그다음 사회 기강을 확립했죠. 그 당시 성우는 너무 문란하니까 그 간통자 같은 경우에 추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자기 딸이죠. 네. 자기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그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냐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사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 왕조를 이제 초창기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집안이에요? 시저의 외아들, 시저의 양자죠. 율리우스 집안이죠. 율리우스와 그다음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해갖고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서 네로까지 5대 황제까지 이제 이 집안 왕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보시 자기 딸을 이제 뭐냐면 추방해서 섬에 유배를 시키고 그래서 간통죄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 사후 신격화되죠.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이제 신이 된 거죠. 그 후에 역대 황제든 거의 신으로 숭배받아요. 이거는 로마의 정통이 아니죠. 어디에서 건너온 거야 이거는? 동양에서 건너온 거죠. 오리엔트에서. 그래서 신으로 숭배받고 그래서 화폐에서도 자기의 모양을 새기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티베리우스에게 양위를 하죠. 양위를.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 양위를 해갖고 제의를 이제 물려준데 이 사람은 사위이자 또 양자로 삼아가지고 뭐냐면 물려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의를 이제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의는
전반적으로 형상 유지 정책했다. 그래서 이제 노마 평화의 어떤 기반을 팍스 노마의 기반을 만들었고 나오는데도 물론 그 토이토 프로크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지만 나름대로 영토를 또 확대해갖고 그 나인강에서 다뉴브까지 국경선을 전착을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192페이지 펴보세요. 자, 192페이지 1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인물이 내걸었던 정치적 명분을 써보고 그의 통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시오. 그의 통치체제의 실상을 서술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뭐 존엄한 자, 아우구스티누스, 국보 이런 명칭이 나오면 나오겠죠. 옥타비아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적 명분, 이 사람의 정치적 명분 뭐죠? 공화적 회복이에요. 프리케스. 그래서 제1의 시민, 그 원론의 제1의 원론 이런 명분한 것은 공화적 명분인데 실질적으로 공화정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재정이죠, 재정. 그래서 이 통치 체제를 번역할 때 프리케스 또는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 원수정이 되는 거예요, 원수정. 자, 그래서 그는 통치 실상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속주된 통치권, 대내적 호민간의 권한과 그 프리케스나 원료 위장의 격인 건의와 그래서 공화정의 합법적인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굴리면서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6번 문제 볼게요. 196페이지. 자, 26번 문제 보면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가해 해전의 의미를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3대 정치를 이끌었던 군인 정치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결국에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전투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트 클레오파트라와 손잡은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지휘권을 회복했죠. 자, 악티움 해전의 의미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좀 적어놓은 있는데 일단은 공화정이 파가 물러나고 황제의 이제 재정이 본격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 있죠. 헬레니즘은 패망, 정치적 헬레니즘이 패망이 됐다. 끝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예,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읒과 디귿의 개혁의 구체 내용을 각각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군대, 세금제도, 속주 통치를 개선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 군대 개혁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속주 통치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잠깐 이제 추가해서 얘기하면, 거기 보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군제개혁 중 야전군대안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시민군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의 책마다 다르거든요. 명칭이.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라 명칭이 좀 달라진 것 뿐이고 동일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오연제와 군인왕제 시대. 이렇게 볼게요. 자, 오연제 이제 중간에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앞에서 얘기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해서 네로까지 율리우스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조가 이제 플라비우스 조가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있고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연제 시대가 돼요. 그래서 노마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되게 노만한 제국이 있으면서 왕조가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혈연이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는 여기 혈연이 끊어져도 새로운 왕조, 노만한 국가는 그대로 있고 왕조만 교체되는 그런 형상들을 보이게 돼요. 예, 노마 제국은. 자, 그러면 이제 노마 제국을 이제 보죠. 노마 제국에서 이제 볼 게 오연제인데, 자, 오연제는 이제 누구냐? 네르바티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저 여기 애우고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 외웠어요. 네르바, 트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레니우스 황제. 근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외운 게 머릿속에 이게 남더라고요. 이게 외운 건 뭐 의식에서 외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자동적으로 뭐냐면 외워가지고 나오거든요. 외국어처럼, 한국어처럼.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노마사를 좋아해가지고 노마의 항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노마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만 외운다고 노마사를 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거의 딱 까먹었는데 오연제만 딱 기억이 남아요. 오연제만. 예. 자, 그럼 오연제는 5명이 현명한 항제라는 뜻인데 이때 특징이 뭐냐? 되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96년에 180년. 그러니까 이제 AD 1세기에서 2세기 이런 식인데 일단은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돼 있죠. 그다음 군사적으로는 국경선이 정해져 현상 유지가 있고 무역이 발달됐고 또 특징은 뭐냐면 세습제예요. 세습제가 세습제는 추대제죠. 그래갖고 우리가 요순 시대처럼 요순 우후 해갖고 이렇게 선양을 하잖아요. 이거 비슷한 건데 앞에 있는 황제가 좀 자기 부하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하면 자기 양자로 삼아.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냐면 자기의 그 죽은 뒤에 황제로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5명의 황제는 다 유능해. 근데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가 있어요. 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는 좀 이름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한서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안돈이라고 해요. 안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바닷개가 관련돼서. 그래서 왜 안돈이냐? 이걸 안토니오 피우스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안돈이라는 건 안토니오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그 뭐냐면 오연제가 양자를 주면서 임의적으로 만든 가문이죠. 안토니우스의 성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을 따서 안돈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연제 중에 뭐야? 제일 유능한 황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게르만족 때 치료 맞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황제이면서도 군인이면서도 또 뭐냐면 철학자야. 그래서 뭘로 유명하죠? 스토아 철학자도 유명하죠. 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그렇지만 그 유능한 황제가 제일 멍청한 짓을 했죠. 어떤 멍청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뭐냐면 황제를 넘겨준 거야. 그 아들이 똑똑하면 괜찮은데 망난이죠. 원래 이제 형하고 이제 아우 이제 2명 넘겼는데 이제 형이 죽고 단독 황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코모두스인데 이 코모두스는 완전히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 상태도 좀 이상하고, 그래갖고 자기 그 체력 단련사에게 뭐예요? 암살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오연제 중에 두 번째 황제였던 트라누스 때는 경제가 부흥하고, 그다음 영토가 확장돼요. 그래서 로마 최대 영토를 이제 확대하는데, 그 당시 루마니아를 속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를 공격해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가지도 만들고 노마시도 이제 만들고 노마 도시도 만들고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지역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죠. 오늘날 이라크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 노마를 이제 노마의 속주로 삼았다. 자, 근데 하드리아누스 때는 이 트라누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외부 확장 정책에서 다시 물러나게 된 거야. 왜 이제 물러나게 되냐면 팽창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야. 일단은 군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군인을 많이 고용하면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빵과 서커스 같은 것들 많이 하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화폐가 남발해서 저하되고,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다 유지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때는 그 당시 이제 루마니아가 있는데, 루마니아에 다키아 지역이 있어요. 이 다키아 지역이 그 당시 이제 그 5만 명의 로마 군단이 있었던 지역인데 도나우강 그 위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뭐냐면 철수를 해버려. 왜냐면 여기가 통치하기 힘들다. 그리고 로마니아 그 북쪽에 있었던 도나우강 북쪽에 철수를 하고 다키아 지역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물러나죠. 이라크 지역에서 다 뭐 때문에 군대를 많이 유지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원로민이나 시민들도 반대로 실패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다키아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드리아누스가 퇴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듯이 이 하드리아누스는 팽창 정책 대신에 어떤 걸 했죠? 방어주의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남부, 이라크 남부 지역을 포기해버린 거야. 왜냐면 다스리기가 힘들어. 파르티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대신 물러나 버린 거야. 원래 다키아까지 물러나려고 했다가 다키아 지역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군대 수를 줄이려고. 자,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때는 이런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그 방어 정책 위주로 이제 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잉글랜드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죠. 시저 때부터. 그런데 잉글랜드는 장악했지만 스코틀랜드는 아직 북쪽에 켈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남한을 막기 위해서 그날 하드리아스 때 하드리아누스 장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그 경계선에 그거 외에도 그 경계선에 장성들 많이 만들어. 이제 더 이상 팽창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성을 많고 이제 뭐냐면 경계선을 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토목공사에 이제 군인들도 많이 동원하거든요. 예. 그 왜 동원하겠어요? 군바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 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반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 군대에 있을 때 맨날 그 뭐냐면 잡초 뽑고 쓸데없는 것들 하고 땅 파고 그랬는데 다 경험하셨을 거야. 예. 할 일 없으면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켜가면서 이제 그 장성 사업 때 동원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황제가 이제 안토니 피우스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칭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을 정하고 뭐 이 사람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되면 되고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황제는 되게 유명한 황제니까 이 사람은 스토아파의 학자죠. 천인왕자예요. 천인왕자는 어떤 철학자면서도 황제인 거죠. 누가 말한 거예요? 천인왕제, 천인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이 말했죠. 플라톤이 지도자는 뭐다? 철학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파면서 명상록을 남겼죠. 명상록. 예. 그래서 요때 이제 명상록에서 뭘 얘기해? 천부인권 개념을 제시해요. 천부인권. 그럼 우리가 천부인권 하면 이거 뭘로 생각해요? 그냥 근대적 자연권을 생각하죠. 하늘에서 준 권리.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천부인권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왕이나 그 다음에 원로원이나 시민이나 노예나 다 누가 정해줬다는 거야.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걸 만족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좀 약간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뭐 자기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여튼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게르만침을 막았다가 조중에 이제 싸우는 과정에 전사를 했고 그리고 일부 민족의 노마 영토에 정착을 허용해서 노마군이 일부 게르만들이 이제 뭐냐면 입대했다. 이때부터 이제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노마군으로 편입돼 들어가. 그래서 게르만족들의 비중이 점점 확대돼 나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게르만의 이동은 몇 세기 때 있다고 했죠? 4세기 때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미 다 이동하기 시작했죠, 조금씩.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 노마군이 강했거든. 그리고 노마나 나라 강했죠. 근데 4세기 때는 이제 게르만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할 때죠. 이때는 노마가 뭐야? 약체였던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막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코모두스에게 세습하면서 오연제 시대가 종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능하고 주색과 검투사 반란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의 친위 대장하고 그 당시 이제 체력 단련사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다시 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혼란을 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왕조가 이제 세베르스조예요. 세베르스조. 네, 세베르스조. 그래서 이 세베르스조는 시리아 계통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의 중에 하나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 사람이 세운 왕조가 뭐냐면 세베르스주다. 세베르스부터 이제 실발했던 왕조인데 이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 의존도가 되게 심해. 그래서 군대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폐위 당할 정도 군대 의존도가 되게 심하고 이것이 나중에 군인 황제 시대 때 이제 서막을 열었던 왕조 중에 하나인데 자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위대를 자신의 군대 출신으로 개편을 하고 자신이 직접 이끄는 그 군대를 친위대를 이렇게 개편하고 그 다음에 원로원 계층 군대 지휘와 속주 총독에서 추방을 시켜. 그래서 원로원 계층을 다 배제시켜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뭐냐면 칼라칼라 황제야. 요 칼라칼라 황제는 칼라칼라 황제인데 칼라칼라 황제는 그 우리가 칼리쿠사라는 황제가 있어요. 칼리쿠사. 이는 칼리쿠사 황제 아니에요. 칼리쿠사 황제는 전에 있었던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왕제의 세 번째 황제야. 이 사람도 되게 뭐냐 영화 소재도 많이 만들고 내도에 버금가는 주색 잡기를 능했던 사람인데 이 황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카라칼라 황제예요. 카라칼라 황제. 이 카라칼라 황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노마 시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죠? 자유민들에게 준 거죠. 예, 그래갖고 노마 시민들에게 다 준 거야. 왜? 상속세나 노예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그로써 노마인과 이탈리아 특권적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속주와 이제 구별이 없게 돼. 속주민이나 뭐 노마의 본토나 다 이제 시민권자로 구성이 된 거죠. 예.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법의 적용도 달라지죠. 원래 로마는 그 시민법과 만민법이 있었어요. 시민법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법이고, 만민법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죠. 이론적으로. 어디로 통합됐을까요? 좀 보편적이었던 만민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요. 시민법에서 만민법으로 통합되는 그 계기를 마련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 가발이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엘리오 가발루스라고 또 부르죠. 엘리오 가발루스라고 또 부르는 황제인데, 태양신을 숭배를 했고, 이 사람은 병사에게 잡혀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가 이제 그 셀베우스 알렉산드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정통을 존중하고, 원로원과 하야에서 이제 공사에 참여시키는 등등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제 군대에 반란으로 살해당했어요. 예. 그 후에 무슨 시대를 맞게 되냐면 군인황제 시대를 맞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군인황제 시대는 그 50년 동안 몇 명이 교체되냐면 26명의 황제가 교체가 돼.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나라죠. 그래갖고 이제 곳곳에서 자기 사령관을 황제가 추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어쩔 때는 3-4명 있을 때도 있어. 지역별로 황제가 달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혼란했던 시대가 막 했고, 이때 누가 쳐들어와요? 게르만족이니 뭐 산산족 페르시아니 그렇게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원정하는 그 황제가 원정 갔다가 사산족 페르시아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그 포로 잡혀서 감옥에 죽는 그 경우도 있고, 그냥 혼란했던 시대야. 그래서 상공을 쇠퇴하고. 자, 요 시기는 이제 군인황제 시대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원수정 체제가 어떻게 해요? 거의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의 그런 전제 군주제의 어떤 가독의 역할을 했던 시기가 군인황제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황제 시대와 관련된 내용에서 예전에 기출에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군대의 변화를 보면 산산족 페르시아나 이제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면서 그 정규 군대 속주민들이 이제 입대를 하고 병경 주둔군과 야전부대 기방표대가 강화도 이민족이 대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게르만족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학대되죠. 게르만으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194페이지 펴보세요. 자, 194페이지 2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시기에 대외사항과 경제사항을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해결한 황제가 취한 황제 계승제도를 말해 보시오. 자, 로마 제국은 2세기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마르크스 아울리 황제 이후에 군대가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군인 출신의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는데, 이걸 무슨 황제 시대라고 하죠?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외적 상황을 좀 보면 일단은 속주에서 반란이 나고 북쪽의 게르만족이나 사사왕족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침입해오고, 경제 상황은 이제
전쟁과 약탈로 농촌이 피피하고 도시와 상공을 쇠퇴하고 그다음 자연농민들이 몰려가고 그다음에 부자유 소장인들이 토지를 경쟁하는 콜로나투스제가 등장한 거야. 예, 콜로나투스제가 황제 계승 제도는 이제 뭐냐면 요걸 이제 그 군인 황제 시대를 이제 뭐냐면 스판 황제가 누구예요?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황제를 몇 명 둬요? 4명 두죠. 정제 2명, 부제 2명. 그래서 정제 2명, 부제 2명에서 4개를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승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디오클라티아누스처럼 이제 강력한 황제가 등장하면 나는데 통제가 되겠죠. 4명의 황제를. 근데 이 디오클라티누스가 죽은 후에 4명의 황제가 어때? 저도 나도 이제 제2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 내단이 나고.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단일 황제 체조 다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황제인데 보면 자,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부터 뭐가 이제 시작하냐? 전제 군주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신을 궁중 의식을 갖추어서 이제 태양신이라고 이제 칭호로 수소프하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자기를 최고 신성한 주군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이때 최고 신성한 주군이라는 의미가 이제 라틴어로 뭐냐면 도미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전제 군주제 시작. 그래서 이제 종전의 공화제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동방식 전제 군주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 전제 군주제를 실시했냐? 왜냐면 이게 나라가 이제 혼란하니까 강력한 황제권을 삼아서 황제권을 이제 뭐냐면 내세워 갖고 나라를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한제국 때 왜 황제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황제를 내세워서 황제를 또 강력한 황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거 이제 연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디오클라니우스 황제 때는 그 되게 혼란했어.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한 사람이 디오클라니우스 황제인데 이 군인 황제 시대 때 이제 이런 그 혼란들이 그다음 제2계승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2계승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제국을 분할 통치했죠. 4명의 황제를 통해서 통치했는데 2명의 황제는 그 아우구스투누스 정제고 2명의 황제는 부제로서 그 시저라고 불렸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4개 대강굴도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강굴을 통해서 정제와 부제가 4명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자동 승계하는 놈. 이렇게 제2 승계 방법을 안정화, 제도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왜 이렇게 제도화시키려고 할까? 제2 계승 과정에 누굴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개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 행정개혁을 했는데 행정개혁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도를 천도했죠.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니코메디아라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했어요. 네. 물론 다시 도왔지만 니코메디아로 이제 천도했고 그 다음에 동방의 전제군주를 단습했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답습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자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최고 신성한 주군이라고 이제 부르게 하고 그 옷차림이나 궁중 예식도 이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신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을 예배하는 듯이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신을 좀 화려하게 꾸몄다. 그 다음에 속주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강구를 아래 12강구를 설치하죠. 4대 강구 아래 이렇게 12강구를 이제 설치하는데 왜 속주를 이렇게 세분화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속주의 크기가 큼직큼직하면 거기에 통치하는 이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한 또한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러니까 지방세력화 되잖아.
그러니까 속주를 12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4개 대강구를 묶어버렸어.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4개 강구를 묶으면 이제 4, 3, 12, 3개 강구가 묶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뭘 하게? 통치하도록. 4명의 황제가 이 4대 대강구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방세력을 뭐냐면, 억제하기 위해서, 커나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군사령관, 행정관을 분리시켰어요. 예, 예전에는 군사령관, 행정관을 했는데 문무를 분리시켜 버렸죠. 예, 군사령관, 행정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군대가 지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원료원을 축소했죠. 그래서 노마시 위원회에 해당하는 원료원을 축소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당시 뭐 원료원이라는 게 거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군대 개혁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이 개혁하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국가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것이 증세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재정 개혁을 했냐면, 예산을 일단은 정해놔요.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총액을 적은 다음에 가나 속주에 할당을 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말하면 뭐와 비슷하죠? 총액지와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할당을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에 잠깐 이제 보시면, 자, 노마 정부가 예산 총액을 결정해. 총액지를 실시하면 이걸 가나 속주에 할당을 하죠. 그러면 농촌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있잖아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시참사에 그걸 부과해요. 그래서 시참사회가 다시 상인과 수공업자에게 부과해. 어떻게 하든 할당량을 채워놔야 돼.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시참사회에서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시참사회를 이게 상당히 명예직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나기 위한 좋은 직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기피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못 채우면 자기도 채워놔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인과 수공업자 입장일 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려고 하죠. 이것이 농촌 상황에도 비슷해요. 농촌에서도 이제 대지주와 황제 경영자에게, 그러니까 사정과 공전의 그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고, 또 그걸 누구한테 또 부과하죠? 소작인이나 소농들에게 부과를 해.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과 소농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누구한테 투탁을 하죠? 그 당시 대지주에게 투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경작권을 받고 거기에 자기의 이제 예농을 전락을 내버리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야, 말단부터. 그래갖고 이제 중앙정부에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이제는 자기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역을 다른 데로 그 직업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직업을 누구한테 세습을 시켜야 되죠? 아들, 그 자손들에게 세습을 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뭐냐면 직역을 고정화시키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제도가 형성됐냐면, 콜로나투스 제도가 형성돼요. 물론 콜로나투스 제도의 원형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것이 제도화됐던 것이 뭐냐면 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로나투스 제도의 그 밑에 있던 소작인들, 부자의 소작인들을 콜로누스라고 하죠. 이 콜로누스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중세시대 때 농노의 기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콜로나투스 제도가 형성됐던 배경은 이런 디오클라티누스의 황제의 어떤 그 조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끊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노마 제국이 이제 뭐냐면 처음엔 잘 팽창 정책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정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도 걷고 약탈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도 이제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이 팽창 정책이 멈춰졌죠. 오히려 영토가 어떻게 돼요? 인민족이 침해받고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 공급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야.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노예가 줄어들면 어떤 식으로 노예를 재생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식으로 노예에게 결혼을 시키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노예가 원래는 결혼을 못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재정 때에 들어가면 결혼을 시켜, 얘를 낳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노예를 결혼시켰어. 그러면 여자 노예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신하면
얘를 낳죠. 양육을 해야죠. 그 임신기간과 양육기간이 상당수가 걸린단 말이야. 그동안은 그 여자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나름대로 뭐야 돈을 더 주고 노예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수 비용이.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일을 시키는 바에는 누구를 자유민들을 예농화시켜 가지고 뭐냐면 땅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부리는 게 훨씬 낫죠. 그 노예는 관리 감독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자유민 그 부자율 소작인들 뭐죠? 자기가 알아서 하죠. 그냥 이들. 그래서 이게 콜로나투스제가 이때부터 이제 노예 공급이 끊겨지면서 이제 뭐냐면 점점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군대 개혁을 이제 보면 그래도 이제 야전군, 변경주도군을 상주하고 현지민을 추응해서 병역을 세습시키고 게르만 출신이 대두됐던 이거는 예전부터 쭉 해왔던 걸 계속 이제 제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것처럼 문무의 지책을 뭐죠? 구분하죠. 군대 개입을 방지하고 속죄 총독이 그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최고가격제를 왜 실시했냐? 그 당시에 물가가 너무 뛰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재정이 점점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금화나 은화를 많이 찍어내거든요. 근데 금과 은의 함량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가 보수를 억제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그 금화와 은화의 정상화를 시도해서 금화 은화의 함량을 제대로 높이려고 이제 했지만 그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한 거예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소비자를. 그래갖고 이제 그 소비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 실시하는데 이게 예전에 나중에 한 번 또 실시해요. 세계사적으로. 어디죠? 프랑스 대혁명 때 군민공예 아시죠? 군민공예 때도 근데 전쟁 와주니까 물가가 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최저가격제가 있죠. 최저가격제는 누굴 보호하는 거야? 생산자.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에서 이제 뭐냐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언제 실시했죠? 미국의 뉴딜리 정책 때 이렇게 이제 실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세금을 환물세를 징수해. 세금을. 왜 환물세를 징수하냐? 금화와 은화를 징수하면 이게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환물로 직접 징수하는 게 나았기 때문에 환물세를 징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원래는 이제 브레테니카, 원래 영국 잉글랜드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갈리아 군대에서 이제 황제가 추대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추대된 무역에 로마의 5명의 황제가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굴 끌어들였냐면 그 기독교세를 끌어들인 거야. 자기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꿈속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십자가를 봤단 말이야.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 표지 아래에서 너가 승리하라 이런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에 뭘 꼽아놓은 거죠? 십자가를 꼽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진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받게 받은 이유가 뭐야?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하나가 뭐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근데 이거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왜?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야. 십자가 아래에서 모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국에는 제2계승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게 된 거야. 그러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무슨 칠령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밀라노 칠령을 통해서 뭐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콘스탄티누스는 종전에 문제가 됐던 네 명이 동시에 통치했던 그 황제체를 이제 뭐냐면 끝내고 단일 황제체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리고 밀라노 칠령을 반포해갖고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로 옮겨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비잔티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명칭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고 하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점령할 때 또 이름 바뀌죠. 오늘날 이스탄불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천돌렸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서부 지중해 지역은 이제 몰락을 하고 아시아 지역인 동부 지중해 쪽이 이제 뭐냐면 경제가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를 로마에 두는 것보다는 어디에 두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콘스탄티노플로 두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옮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제 자기 정치 세력으로 삼으려고 해요. 나중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력이 좀 강한 어디로 동방으로 옮긴 게 나아. 왜냐면 아직까지 로마는 기독교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정통식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 세력도 많고 하니까, 원로원 세력도 많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전제군 주제를 합리했고, 그 다음에 콜로누스 제도를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 솔리두스라는 그만을 했다. 솔리두스. 그래서 종전에 사용했던 그 뭐냐면 은하를 정비하고 솔리두스라는 금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화 질이 높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통용이 안 됐어. 근본적으로 뭐야? 이미 이제 재정은 바닥이고 이걸 찍어낼 수 있는 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도들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는 어떤 유능한 황제가 들어와도 안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이미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 로마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194페이지 펴 보세요. 자, 194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농장제도가 형성된 배경을 말해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이 주로 무엇이고 그 이유를 써보시오. 자, 토지를 분할, 대여하여 경작하게 하는 소작제가 나타나 종전의 노예나 몰락한 농민들이 소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세기 말부터 이든 토지 얽매이게 되는 뭐가 되죠? 콜로누스가 되죠. 콜로누스. 요걸 콜로나투스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요번에 문제 나온 것처럼 크리에이티즈 쓰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콜로누스라고 쓰고, 콜로누스하고 바탕으로 한 게 뭐야? 대농장. 콜로나투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형성 배경은 아까 노예 공급이 중단됐죠. 그래서 이제 나티푼디움이 이제 더 이상 운영의 위기가 처해졌고, 그래서 공화정 말기 때 조금씩 등장한 이 콜로나투스라는 제도가 로마 제정 후기 때는 확대돼 나갔다는 거. 그 다음 재배 작물은 뭐야? 밀. 공분이죠. 밀. 왜냐면 그 나티푼디움 때는 아직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싼값이 유입됐잖아. 밀이. 근데 이제 이때는 로마 제정 후기 때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아시아 지역을 많이 잃게 돼. 교통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부터 곡식이 안 들어오죠. 곡물이. 근데 이제 먹고 살려면 이제 당연히 뭘 재배해야 돼요? 밀을 재배해야겠죠. 그래서 곡물인 밀을 재배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외부부터 곡물 유입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로마 제정의 말기 때 사항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지금 25분인데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